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 부분입니다. 정치 부분. 그러나 정치는 이 경제의 집중적 표현이라는 그 레닌의 말도 있듯이 경제하고 관련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질문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30초만 말씀드리면 질문이나 이런 관련돼서는 제가 채팅방을 통해 가지고 글로서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서 글로서도 많이 올리겠습니다. 채팅방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질문 있은 분은 손을 들어가지고 김장현 박사의 그 화면 공유를 일단 내려주실랍니까? 전체 화면을 띄우게. 예. 지금 질문이나 의견 있는 분은 손을 들어가지고 질문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 네. 이 발제물을 쭉 보다 보면은 느낌이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은 내용이 좀 숨이 일관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뭐냐면 이제 앞에서는 이제 쭉 어떤 이제 중국의 헌법 체계와 법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뒤에 가면은 그걸 부정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마치 이제 형식적이다, 이런 이제 느낌을 주는데요. 중국의 헌법 현실을 볼 때 헌법은 최고법이지만 최고 규범은 아니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최고의 정치 규범은 중국 공산당 규약이다. 이처럼 중국 공산당은 헌법을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뒤에 이제 종합할 때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어떤 이제 중국 공산당의 이제 통치와 헌법의 내용, 요게 이제 상호 대립되고 모순되는, 그래서 헌법은 이제 하나의 형식의 사실은 불과한 거고, 실제 내용은 중국 공산당이다, 당의 이제 강령과 규약이다, 이런 식의 이제 좀 들리는 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이제 대립되고 모순되는 것인가, 좀 토론을 좀 해봐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서 중국을 이해하는 데서, 중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서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중국은 하나의 이제 법치가 없는 사회다. 사람도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고 잡아가고, 그리고 이제 마치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이제 독단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토론의 주요한 취지는 중국의 어떤 이제 헌법 체계, 법 체계에 관한 어떤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쭉 발제문에도 이제 제시되다시피 나름대로 엄밀한 상위법으로서의 헌법과 이제 하위법으로서의 이제 법 체계, 그것을 관철하는 재정과 또 이제 실시와 관련된 조직 체계가 이제 다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제 중국의 이제 법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오늘 이제 상당히 토론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발제문에서는 한편으로서는 그걸 제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게 형식적이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부정하는 듯한 그런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더 이제 토론하고 싶은데, 발제자께서 그걸 부정하는 것은 사실상 사회주의 법치에 대한, 그리고 이제 헌법과 당 강령과의 관계, 당의 이제 영도 방식, 물론 다 이것은 이제 발제문에 나오지만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탓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질문 답변을 좀 우선 하면서 다른 분들의 질문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산주의의 그 법이론, 막스주의의 법이론에서 이제 그 법의 실질적인 그 규범성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국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일관성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본주의와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지금 민주당이 있는데 뭐 민주당 규약이 그 헌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거나 정치적으로 지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사실적으로 얘기한 거고 어떤 게 뭐 좋다 나쁘다는 각자 그 개인적인 판단이라 다만 헌법이 그 강한 규범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는 자본주의 헌법과 비교해 봤을 때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계속 발언해도 네, 괜찮겠습니까? 네, 네. 네. 논쟁도 하시고 정반대의 재미나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국인민대표자대회라고 하는 최고 이제 입법기관이자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한 헌법 제정기관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만 헌법을 제정할 수 있고 상무위원회 그러니까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있는데 상무위원회에서 일반 법률만 제정하고 헌법은 전인대 전체 회의에서만 제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의 그런 이제 회기가 이제 3월 초에 한 보름 정도 진행되고 나머지 기간은 상임위원회에 이제 위임이 돼서 일반 법률들은 이제 제정합니다. 이게 그런 체계고 그리고 이제 자치가 이제 시행되는데 성이라든가 이제 현단위 이런 데에서도 이제 자체 이제 인민 대표자 회의가 있죠. 거기서도 이제 자체 이제 법규라든가 이런 거 제정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엄밀하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게끔 돼 있어요. 일관된 이제 책으로서. 그래서 그 심사를 전인대 상임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촉된 하위법이 나오면은 위에서 그것을 이제 시정을 시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중국의 헌법을 정점으로 한 법체계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국에서는 오히려 보면은 하위법이 상위법을 저촉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을 다루려고 하면은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소요가 되고 그래서 하위법에 의해서 상위법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동법 관련해서 말이죠. 예를 들면은 대법원 같은 데서 이 비정규직 불법이다 판결이 났는데도 지금 이제 자본가들 안 지키거든요. 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그리고 각가지 보면은 하위법 실행 조항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상위법 헌법이 많이 무력화되고 추상화돼요. 이것만 보더라도 오히려 발제자께서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헌법은 어떤 형식적이고 강한 규정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반대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법의 일관성과 그다음에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이제 그 조직 체계에 의한 담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30초만 발언할게요. 네, 네. 이제 중국의 초창기에는 어떻게 됐냐면 80년대 전까지 중소병 이전까지는 그 헌법을 개정안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헌법 개정안은 우리의 국회에 해당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토론을 통해서 초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국 공산당 정치국이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형식적으로 우리의 국회에 해당되는 게 주는 거죠. 이게 이제 1982년까지 그렇게 됐고 1982년에 등소평 시절은 그걸 명백하게 분류해가지고 오늘과 같은 이제 절차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중국 공산당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주의과도 마찬가지겠죠. 이와 같은 국가가 할 일을 이제 당이 대신했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절차를 한 거고 말씀하신 부분은 그 재정 절차가 이제 최근에 정립된 건 맞았지만 그 재정 절차랑 그 헌법을 그 당과 개인에 대한 헌법의 구속력을 가지냐 안 가지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어쨌든 실질적인 구속력은 헌법보다 공산당 규약이 더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어떤 이제 내용과 형식 이걸 이제 대립시키면서 결국은 결론은 뭡니까? 당의 강령이 헌법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결국 이제 중국의 법치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쭉 발제하신 거 보면은 당의 강령이 어떤 국가 의지인 헌법으로 승화하는 데서는 절차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발제하셨거든요. 이 양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대립되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당의 강령, 한 당 정파의 강령일 뿐이고 그 당시에는 국가의 의지가 아니에요. 의지로 전환되리서는 국가 시스템,
엄연히 존재하는 국가 권력, 중국 국가 시스템을 거쳐서 모든 절차를 통과됐을 때 그게 이제 입법화되고 헌법으로 정해지고 전체 이제 국가의 의지로 전화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당의 강령이 국가의 헌법 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본주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본주의에서도 집권당 보면은 다 자신들의 어떤 정책을 입법을 통해서 국가 의지로 승화시킵니다. 그 측면에서는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정당이 어떤 이제 강령이라든가 정책이 헌법에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우리 김석정 선생님 손 네, 드셨어요?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그 중국 헌법이 그 개혁 개방이 시작된 이후에 어쨌든 나왔던 헌법이고, 뭐 그 아래서 헌법에 어떻게 규정이 돼 있던 실제로 위기 상황이 닥치면 천안문 사태 같을 때 헌법이 사실 정상적으로 작동 못할 때도 있죠. 물론 광주 사태처럼 대한민국도 헌법이 있지만 위배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김장민 동지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당이 정치적으로 영도하는 상황에서 헌법과 물론 반드시 중华民国의 헌법과 공산당의 뭐 강령이 충돌을 할 필요는 없죠. 충돌하는 상황에서 과연 어디가 영도를 할 것이냐. 법률적인 체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헌법보다는 공산당의 강령이 더 우선적으로 적용되지 않겠느냐. 특히 최근 들어서 공산당의 이제 각종 조직이 그 국무원의 조직하고 비슷하게 매칭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무원에 가끔 뭐 예를 들어 외교부가 있으면은 당 그 외사합동공실 같은 데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규정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당 위에 있는 체제로 생각을 하면 그렇다 그러면은 뭐 헌법에서도 반드시 뭐 강령 위에 있다 아니다를 법적으로 따지기 전에 실제적으로 공산당의 영도가 관철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강령과 헌법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아마 중국 공산당의 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런 뜻을 지금 방금 그 김석정 선생님이 정확하게 해석하신 것 같고, 김장민 동지는 약간 과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개혁개방 이전에는 당이 국가를 대신했다. 이건 무리한 얘기죠. 그때도 당이 지도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세게 지도한 거죠. 지금은 약간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당 위에 사회주의 정치 방식이 작동한다는 것이고, 특히 중국은 모 대통령 시절에 이제 문혁 기간만 빼고 나머지는 철저하게 혁명적 군중 노선을 많이 강조한 부분이잖아요. 하방 제도라든지 이런 거로 볼 때 당 위에 국가를 지도하는 이런 시스템의 관계, 그리고 당 강령과 국가 헌법의 관계, 그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강정우 선생님이 손을 드셨습니다. 강정우 선생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중간에 이게 막 그 혼란이 생겨가지고 나가버린 것 같아요. 저는요, 그 발표문 제일 앞에 표를 만들었잖아요. 네네네.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념형적인 표라고 봐요. 그럼 현실 사회주의, 중국이나 북이나 베트남이나 쿠바 한 4개 정도가 이 이념형적인 표에서 점수로 매기는 1, 2, 3, 4, 5라든지 이런 식으로 매겨가지고 이 이념형의 어느 현존 사회주의 국가가 더 가까워지느냐. 또 이제 자본주의나 뭐 이쪽도 대표적인 미국이나 아니면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뭐 한국이나 이렇게 한 너댓 국가를 뽑아가지고 이쪽도 이런 이념형에 어느 것이 어느 정도 가까워지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표를 기준으로 해서 한 비교 분석하면은 굉장히 재밌겠네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아마 필요한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 그 작업을 좀 여유를 가지고 해줬으면 굉장히 기대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직접 선거, 직접 투표, 이거 이야기를 하실 때, 주권 행사를 가장 이제 낮은 단위에서 인민대표를 선출하는 거. 여기에 직접 투표를 하고, 직접적으로 주권 행사를 한다. 더 이상 못 하잖아요. 그 차상위 수준에서는 거기에 선출된, 기본 단위에 선출된 대의원이 또 선출을 하는 거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자본주의나 이쪽에서는 대통령도 직접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어떤 게 바람직스러운 건가? 이거 우리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가장 낮은 단위에서 인민 대표를 선출을 할 경우에는 그야말로 우리 동네나 아니면 우리 면에서 누구 하면은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다. 리영희 선생님이 그때 하실 때 이야기가 자기 같은 사람은 공산당 당원이 될 수가 없다. 정말로 인민을 위해서 뭔가 뭐를 바치는 이런 헌신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공산당 당원이 되고 대표가 돼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낮은 단위에서 인민대표를 선출하면은 그야말로 그 낮은 단위에서는 가장 훌륭한 사람을 난 선출을 한다고 봐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차상위에 또 대표를 선출을 한다. 이런 것들이 정말 인민이 추구하고 인민이 지향하는 바를 하위 상달인가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 우리 선거판 뭡니까? 윤석열이 그 땡판 노른 거 이런 게 지금 뭐예요? 이재명이 무슨 대천 뭔가 이런 거에서 묵혀버리잖아요. 여기에 농간이 들어가는 게 뭡니까? 당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재벌이라든지 온갖 이 추잡한 세력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선거라는 것은 없는 분열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깨트림으로 해서 자기들만 함께 뭉치도록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포퓰리즘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가고 온갖 언론 농간이 들어가고 이런 거에 선거고 투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주권 행사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까 우리 김 선생님께서는 조금 부정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정말 인민의 의지를 반영하는 그런 투표나 제도가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물론 뭐 또 뭐 한계도 있기는 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부국강병, 전략외교, 뭐 군사대국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미국하고 비교하면은 중국은요 지금 군사비가 3분의 1 수준입니다. 근데 실질적인 GDP는 이미 2014년부터 중국이 앞섰잖아요. 근데도 이 GDP의 겨우 1.2%인가? 미국은 3.5%가 넘어요. 국방비가. 그럼요. 그러니까 예산의 보통 15%에서 18%입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분명히 한국의 군사비를 이야기를 할 때는 비교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한국의 군사비라는 것도 지금 GDP의 한
6, 7? 그리고 2.9까지 높이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엄청 높죠. 중국보다도. 그래서 중국을 군사 대국화를 꼭 이게 군비 경쟁 이런 시각에서 좀 보려는 거 이런 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제대로 미국을 3.5% 예산의 15%에서 18% 이런 이제 미국의 군사제일주의 이걸 분명히 파악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항할 수밖에 없는 중국의 입장에서 이 군사비를 보면은 그렇게 전략 외교라는 것도 전 좀 웃기는 이야기인데 왜 서방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우리가 수용을 하느냐. 그다음에 저는 북한 그 학자들 토론할 때마다 제가 신경질 내는 게 북이 정상국가화가 돼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 전부 다 이 프레임이 다 이 서양에서 부르짖는 프레임이죠. 거기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이 전략외교라든지 글쎄 부국강병 그다음에 군사비의 과대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엄밀하게 중국과 미국 사이의 이런 어떤 전략적 경쟁이라는 차원에서 놓고 이걸 좀 봤으면 하는 게 네. 그 관련돼서 제가 1분만 좀 발언하고 싶은데요. 모아가지고 좀 이따가 해주세요. 신영배 아, 동지 그래요? 우선 예. 질문이나 의견 얘기해 주시죠. 예, 예. 저는 우리 법 체계하고 북한만 얘기하고 북한의 법 체계하고는 좀, 체계 자체, 구성 자체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하면, 북한의 헌법을 보면 제일 앞에 서문에 3페이지에 가까이 김일성, 김정일주의 사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제일 처음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다. 이게 헌법 서문의 3페이지, 몇 페이지에 달하는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주의하고 그런 사상을 법제화했는 게 헌법이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헌법에 보면 조선노동당 규약이나 이런 것들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뿐만 아니라 11조에 보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그래서 북한의 법제가 법치주의에 좀 벗어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은 북한의 법 제도 자체가 우리하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헌법의 김일성, 김정일주의나 노동당 규약, 그 다음에 어떤 조선노동당의 영도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또 뭔가 하면 북한의 헌법들은 보면 헌법이나 법들을 보면 권리보다는 어떤 의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우리 기준으로 뭐 권리를 보면서 권리가 있다 없다 어떻다 뭐 그런 것보다는 북쪽은 집단주의입니다. 사회주의 국가고. 그래서 권리보다는 의무가 좀 구체화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면 민형사와 구분이 안 돼 있다 이러는데 그런 것들도 사회주의의 특징이 하나입니다. 당이 임명한 검사가 민사 형사까지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의 특성에서 나오는 체계지, 이게 뭐 분리가 덜 되어 있다, 인민의 권리가 덜 어떤 보호되고 있다, 또는 법 체계가 법치주의에 벗어난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래서 기본 전제는 자본주의는 계급사회입니다. 지배계급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 이 우위에 서가지고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고, 사회주의는 명색이 잘하든 못하든 이 노동개혁과 근로민중의 이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어떤 그 당의 우위가 서가지고 국가를 지도하는 이런 관계고, 또 이제 남아있는 이제 이 저항 세력, 이런 것을로부터 이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독재, 인민민주 독재 형태로 이제 일당 지도정당이 있고, 우당과의 나머지하고는 우당과의 관계를 맺고, 또 사람 선출하는 방식도 가장 기초 단위에 뽑아놓고 나머지는 간접선거죠. 그런데 그걸 평면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시장도 뽑고 시의원도 뽑고 도의원도 뽑고 표를 몇 번을 행사합니까?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근데 중국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아요. 14억 인구가 주석을 뽑기 위해서 직접 투표한다. 그럼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겠죠. 이제 그리고 중국은 또 이제 정협이라고 있잖아요. 아까 발제했듯이 그 다당, 우당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다민족 이걸 흡수해서 정협과 이제 전인대 이 양수리바퀴를 돌리면서 이민을 대변하고 있다는 큰 장점이 또 있고, 그런 차이들이 근본 차이를 유념하면서 현상적인 제도를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 김장민 동지 좀 예. 질문에 답변 좀 제가 해주시고. 그냥 딱 두 가지만, 나머지는 제가 채팅방에 올렸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외관계에 관해서 강정구 선생님이 말했는데, 중국은 일본과 비슷해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실도 중국은 한편으로는 그 미국에 대해서는 그 도전하고 약자의 측면이지만 주변국에 대해서는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중국의 어떤 그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국 사람들에게 그 서방에 대한 과거의 피해의식이라는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동의가 되지만, 주변국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그 공포와 압박을, 실제로 우리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헌법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걸 했거든요. 중국이 세계 지도국가로서 지도력을 발휘하려면은 그런 과거의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서 민족주의가 아니라 서로 간에 그 민족과 민족의 존중하면서 대등한 관계에서 평화공존한다는 자기 헌법에 나온 그거를 해야지, 지금 현재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이러한 두 가지 지유 중에서 피해자 의식은 저는 버려야 된다고. 그렇지 않고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아니라 주변국에게 우려를 불러준다는 것. 또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체제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사회주의를 주장할 때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내재적으로는 정당성이 있다, 중국 입장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일반 개종들한테 사회주의가 좋은 나라가 할 때, 그럼 지금과 같은 북한에서 살고 싶냐, 지금과 같은 중국에서 살고 싶냐, 공산당이 그렇게 다 하는, 일당이 하는데 그래서 살고 싶냐, 다른 정당이 입후보하지 못하는 살고, 이거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가 어떠냐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지. 중국이나 북한을 그 나라를 정당화하는 관점은 실천적으로 저는 큰 의미가 없다 보고요.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에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그 장점과 단점을 냉정하게 그 평가하는 게 좋지, 그 내재적 접근이라는 거는 별로 실천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장민 동지 저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이제 논쟁거리가 많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이제 사드 문제도 그렇고, 근데 오늘의 주제는 헌법 문제니까 법률에 여기 이제 집중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어떤 분께서 헌법과 당강령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더 근원적이고 우위에 있느냐. 저는 오늘 주제 중에서 상당히 이게 재미있는 토론 주제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국 헌법의 주요한 내용들은 당강령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강령이 우위에 있어서 헌법이 만약에 당강령을 부정하면 언제든지 당이 또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식인가. 이거 상당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법치라고 하는 게 성립이 안 되고, 결국 그렇게 우리가 중국 사회의 현재의 법체계, 헌법과 당강령 관계를 이해할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분께서 예로 천안문 사태 같은 비상사태가 났을 때는 결국 부정하지 않느냐. 당의 이제 논리로서 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아주 극단적인 사회고 한국도 이제 만약에 이제 뭡니까? 예, 촛불혁명이 좀 더 과격한 주장이 나왔다 한다면은 이제 박근혜 때 쿠데타가 그때 이제 뭡니까? 다시 검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다행히 이제 촛불의 그 요구가 그런 수위를 안 넘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헌법 질서가 지켜질 수 있었던 거고 미국도 지난번에 그 뭡니까? 이 선거 끝나고 나서 이게 충돌하는 거 보면 장난이 아니죠. 그런 상황이 비상 상황이 되면은 완전히 기존의 법 체계를 이제 스스로 무너뜨리고 그런 사태가 어느 사회나 이제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대신 그만큼 큰 데미지를 입게 되죠. 그동안에 너네가 주장했던 법치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다 형식 아니냐? 이렇게 이제 권력의 정당성에 두고두고 오점을 남기 때문에 사실 법치라고 하는 선언을 쉽게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사회주의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49년도 새로운 이제 정권이 들어서고 처음에는 그런 이제 법치가 없었어요. 사실 당과 직접적인 정치 논리로 이어졌고, 근데 나중에 이제 점차적으로 그러한 정치 논리만으로서는 오랫동안 이제 통치할 수 없다 해서 이제 법치로 이전하는데 중간에 이제 문혁이라고는 또 과도기를 겪으면서 또 법치가 한 번 또 좌절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결국은 등소평이 등장하면서 법치의 중요성을 다시 이제 등소평이 제기한다고요. 왜 문혁이 일어났느냐? 법치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오래 계속되려면은 법에 입각한 통치로 넘어가야 된다. 하나의 이제 이행 발전 그걸 위한 이제 조건이 중국에서는 이제 성숙했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은 거의 모든 행위에 국가 행위에 대해서 법률들의 기초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국가가 뭘 하기 위해서는 법을 정해요. 전인대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입각해서 어떤 행동을 하죠. 그 시스템적으로 보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까 그분께서 제기한 대로 또 충돌이 일어나면 만약에 그런 사태가 되면 이제 중국 사회주의의 어떤 상당한 데미지를 입는 거고 저는 웬만한 상황에서는 일어나지 가능성은 적다. 추상적인 가능성은 다 존재하지만은 없는 거고 대신 우리가 그런 어떤 추상적 앞으로 몇천 분의 1 또는 몇만 분의 1 추상적 가능성 때문에 중국의 법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지금의 법치의 성과가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가, 얼마만큼 엄밀하고 일관된 체계로 지켜지고 있는가. 한국 언론들이 보고도 하는 것처럼 막 사람들을 함부로 잡아가고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고 이런 사회인가. 또 언제든지 시진핑 같은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또 이제 독재할 수 있는 사회인가. 이런 식의 허술한 법치 체계인가. 라는 점을 우리가 오늘 토론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면 아니다. 중국은 상당히 그동안에 나름대로 이제 엄밀한 자기 법의 내용과 절차를 구축해서 다시 1인 독재로 돌아가기는 힘든 사회이다. 시스템 사회가 됐다. 이걸 이해할 수 있다면 오늘 토론의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좀 이야기하고. 시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10시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지금 얘기 좀. 네. 그럼 제가 좀 이야기를 하죠. 네네. 저는 우리 김장민 선생 지금 조금 전에 한 이야기 보고 상당히 좀 놀랐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일반 좀 그 중국 혐오주의 그런 인식과 뭐가 다르냐 하는 그런 느낌까지 받았어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이 사드 가지고 중국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죠? 사드라는 게 MD 체계 아닙니까? MD 체계라는 거는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에 핵 공격을 했다. 그러면은 중국은 여기에서 반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반격을 하는데
핵탄을 쏘았는데 한국의 위치가 아주 좋으니까 중국에서 미국으로 나르는 그런 핵폭탄을 이 사드나 MD 체계가 나중에는 SM3까지 가가지고 이걸 다 막아버린다. 그러면은 미국은 제2차 보복을 당할 우려가 없으니까 멋대로 자기 멋대로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드죠. 북을 겨냥해서 사드를 배치했다고 누구도 생각을 안 해요.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안보 위협을 느껴서 그렇게 반응을 한 거에 대해서 그걸 가해자로 보느냐? 그럼 중국의 입장을 너무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대체가 옛날에 화해 질서 거기에서는 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강압적인 게 있었죠. 그렇지만은 또 화해 질서라는 게 중국 중앙이 만드는 규범을 조공과 책봉을 통해서 수용을 하면은 중국은 주변에 대해서 내처의 자주성과 평화를 보장하는 교환 체계죠. 그게 일방적으로 중국이 가해하는 그런 체계가 옛날도 아니었고, 지금은 신중국이잖아요. 신중국에서의 평화공존 5원칙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보세요. 그럼 도대체 강대국이 평화공존 5원칙 내정 불개입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준수하고 그 기치로 내거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중국이 베트남하고 전쟁 치르고 난 다음에 가해자로서 다른 데 침략을 했다거나 한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피해자로서의 중국만 이야기를 하고 가해자로서의 중국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는 거에 과연 역사적 사실과 얼마나 일치하느냐, 이걸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고, 오죽했으면 카트가 그랬겠어요. 중국은 그 베트남하고 전쟁 이후에 1페니도 전쟁에서 돈을 투입하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은 무려 3조 달러 이상 전쟁 비용으로 썼다. 그러니까 미국의 인프라가 엉망이고 미국보다 중국이 앞서는 게 당연한 이야기다. 이게 카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가해자라고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더 우리가 경험적인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재적 접근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야기한 게 내재적 접근에 기반을 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내재적 접근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보편적 규범이나 보편성과 내재적 접근과는 서로 결합이 돼야 돼요. 저는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그걸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고, 중국의 인민들이 원하고 북의 인민들이 원하는 것을 수용을 해야 한다는데, 요 최근에 환추15에서 중국의 여론조사인 거 한번 보셨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보면은 지금 김장민 선생이 생각하고 있는 중국 인민이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국가에 대한 평가가 천지차예요. 거기 보면은 중국 젊은이들이 우리가 서방보다도 앞서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뭐 통치력이라든지 뭐 경제력이라 다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나온 게 인권이에요. 코로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도대체 미국의 인권이 어디에 있느냐? 인권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부여받을 권리죠. 그런데 미국은 지금 70만이 죽었어요. 중국 얼마 죽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5천 명 미만입니다. 14억 인구에. 그러니까 중국 인민들이 볼 때는 미국이라는 것은 인권 중에 최상위 인권이 생명권이죠.
생명권을 국가가 지키지 못하는 이런 서방의 나라가 이게 무슨 놈의 인권 사회냐. 그러니까 서방이 중국한테 배워야 될 게 인권을 배워야 된다. 생명권을 중시하는 중국의 인권.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들이 인권의 측면에서 서방보다도 중국이 엄청 앞선다는 것을 특히 코로나를 계기로 절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인민의 요구가 과연 중국 인민의 요구가 뭔지 이걸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고 지금 중국의 공산당이나 중국의 정부가 인민의 요구를 수용을 하지 못하고 인민과 배반되는 그런 어떤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이에요. 네네네네. 우리가 파악을 제가 딱 30초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우리가 이제 미국의 제국주의를 싫어하지만 그렇다 해서 중국이나 과거 사회주의가의 패권주의나 팽창주의를 원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의 제국주의와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그 팽창주의, 패권주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양자에 대해서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이냐의 문제에서 미국의 제국주의만큼은 아니지만 중국의 팽창주의, 패권주의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드 문제에서 정책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정부 주도의 경제 제재나 그다음에 불매와 같은 일반 대중의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방식은 앞으로 지도국가로서 중국이 해야 될 대국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민족주의에 대한 그렇게 거부 반응을 가지는 것 자체가 제3세계 지식인으로서 제대로 갖춰야 될 기본적인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족주의, 그리고 아니 우리가 아편 전쟁 이후에 중국이 외세의 침탈에 의해서 그런 어떤 굴욕의 세기를 당한 것, 우리 조선이 일본 놈들 강점을 당하고 미국 놈들에 의해서 분단이 되고 전쟁을 치르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 여기에서 민족의 자정과 민족의 통일과 이런 거를 이 제3세계의 뭡니까 민족주의, 그런 독일이나 이런 데 민족주의가 아니죠. 네. 그리고 소련과 우리가 중국을 장려해야 될 문제죠. 자 조금만 정돈하면서 이렇게 뜨겁게 논쟁하니까 재밌죠? 네. 제가 사회자지만은 지금 발제자의 과도한 표현에 대해서 좀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소련과 중국을 팽창주의, 패권주의라고 제국주의한테나 쓰는 용어를 거침없이 갖다 붙이는 것 자체가 그 저는 잘못된 인식이다. 서방에서 사회주의 수출, 확장을 할 때 그걸 팽창주의라고 규정했고 패권주의라고 이렇게 매도가 되었죠. 단지 소련의 대국주의 노름이 있었습니다. 중국도 그럴 위험성이 있어요. 중국이 북쪽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인민들 한 숟가락만 안 들으면 다 먹이 살린다고 큰 소리 쳤고 했지만 한 번 도와준 적 없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 대단히 이제 중국을 비판했던 이유기도 한데, 그러면서 유엔 제재에 중국이 따랐지 않습니까? 사회주의인데도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지적할지언정 지금 신중국, 옛날에 뭐 정화가 뭐 중화 사상을 가지고 세계 정벌하고 다니고 이거하고 일치시켜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죠. 신중국 사회주의를 얘기하고 사회주의의 외교 원칙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입각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고 약간 오버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건수 선생님 지금 아까부터 손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신영배 동지로 이건수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뭐 아니 중국 헌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뭐 미국하고 비교하고, 네? 그러니까 미국의 뭐 헌법과 비교하는 건 모르겠는데 뭐 체제 경쟁 얘기는 하지 말죠. 그런 식으로 뜨거워지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예, 신영배 동지. 예, 간단히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전제를 자본주의보다는 근로인민이 주인이 되고 근로인민에게 복무하는 사회주의 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전제하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고요.
그쪽에서 이제 가장 어떤 중시하는 것들이 소위 말해서 어떤 반혁명 세력 이런 거에 대해서 체제 방어도 해야 되고 또 인민들한테 어떤 교육, 사상 교육 같은 것도 해서 계도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강제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독재적인 그런 힘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만약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강제력이나 독재를 부정을 한다면 그거는 정말 낭만적인 사회주의자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현실 사회주의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 일정의 강제력, 독재는 불가피하고 다만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용인하고 허용할 것이냐, 또 얼마나 완화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향후에 논쟁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대신에 이게 법치냐 내재적 접근이냐 이런 접근보다는 그 국가들이 정말 올바른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하면서 가고 있느냐 이런 게 어떤 논쟁의 기준이 되고 판단의 기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그 비슷한 얘기인데요. 아까 김장민 동지가 이제 중국이든 북이든 그 가서 살고 싶겠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기준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상적인 모델이 있어요. 상이 있어요. 근데 이 상에 이르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사회주의의 우여곡절에 대해서 인민들의 요구와 지향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 한국은 지금 1인당 3만 달러거든요. 골고루 나누면 3만 달러씩 가져요. 1억 2천씩 한 집에 1억 2천씩 가져가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양극화는 심화되고 부정부패는 심화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는 완전히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마음 편하고 골고루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러고 자주적이고 평등한 이런 나라를 바로 건설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망한 소련도 연구하고 소련을 추종하다가 따라서 망한 동구도 연구하고 현존하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특색 있는 우리식 사회주의 북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베트남, 쿠바 연구하는 이유는 우리도 우리 환경에 맞는 걸 지향해 나가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존하는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혁신과 개성, 개성과 혁신의 변정법으로 잘 하기 위해서라도 내재적 관점으로 그 나라를 봐야 되지 우리가 설정한 기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융단 포격을 가해요. 뭐 중국을 국가자본주의라 규정하고 베트남은 이미 맛이 완전히 간 자본주의고 이렇게 하면은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허무주의에 빠지죠. 그래서 그런 관점은 지금 일부 우리 운동권 내에 또는 그 좌파 이론가 내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부정해버려. 다 국가자본주의로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는 사회주의고 공산주의를 지향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러면은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면 역사를 부정하는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 또 발제문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제기할 문제가 있는데요. 그 발제문에 보면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위상이 모호하다. 형식적으로 이제 최고 권력기관으로 규정을 해놨는데 헌법상 그러나 발제문에서는 위상이 모호하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주로 이제 선출 방식에 있어서 상원과 의원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다. 이런 이제 제기를 하셨는데 저는 물론 현 단위 우리나라 치면 이제 군 단위까지는 이제 직접 선거고 그 이상이 되면은 이제 간접 선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런 선출 방식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이것이 전인대의 중국 최고 권력기관 요로부터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나오는 최고 권력기관의 위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그걸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제기하고 싶고 또 비슷하게 이제 둘째,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신분 보장이 미흡하다. 그래서 2번 이유 없이 빠지면은 퇴각시킬 수 있다. 퇴장시킬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셨는데 이것도 저로서는 이제 동의하기가 어려웠는데 신분 보장이 충분히 된다. 이게 이제 전부 이제 발제문에 나와 있거든요. 임기 기간에 체포할 수 없고 또
체포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의 더 동의라든가 이게 받아야 되고 우리 국회만큼 충분히 보장이 된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셋째,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회 선출 방식이 평등선거에 반한다. 이건 아마 이제 인구 비례에 의해서 정확하게 뽑히지 않고 있다. 이걸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 이제 예컨대 농촌 개혁개방 초기 당시에 12억 인구 중에 10억이 농촌 인구고 2억이 도시 인구였단 말이죠. 만약에 그대로 인구 비례로 하게 되면은 절대 다수의 농민들이 농촌 출신들이 이제 그 전인대를 장악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노동자 계급의 어떤 지도성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회 수준에 볼 때 도시가 앞서는데 과도한 이제 대변일 수 있다. 또 전인대의 선출 방식 자체가 단순한 어떤 이제 선출 방식이 아니고 부문 비례 대표 있잖아요. 민족 대표, 그 다음에 군대라고 하는 이제 직업 단체까지 총포괄하는 물론 이제 다수 인구 비례에 기초하지만은 여성 대표라든가 이런 제반을 조합하는 선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발제문에서 평가하신 대로 이제 선출 방식이 평등 선거에 반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김석정 쌤. 네.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김정호 동지 말씀에 전 대부분 동의하고, 그러니까 일단 중국 공산당이 영도했던 거에 선진성이라든지 그 개혁은 동의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예를 들어 광주항쟁 때 발포를 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반헌법적인 세력이고 사람이 됐는데 중국 공산당은 천안문 이후에 반헌법인 조직이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어떤 식으로 해소되냐면 결국은 당의 우위 속에서 해석되고, 그게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까 그 김장민 동지 발표하셨듯이 어떤 정치적 영도성, 이제 그런 걸로 해소가 된다. 전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뭐 그런 가능성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관철돼 가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천안문 사태에 대한 그 한 주제만 가지고도 논란이 많은데 그걸 평면적으로 비교해 가지고 중국이 강권, 철권, 인민을 학살하는 이런 것으로 평면적으로 비교해서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천안문 사태 때 그걸 허용을 하고 자유주의적으로 임하고 방임을 했으면은 중국 체제가 거의 뭐 무너져 버렸겠죠. 개혁 개방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 체제 차이에서 오는 이런 거를 이해하지 못한 채 비교하는 걸 곤란하고, 근데 제가 이제 김정호 박사한테 그 살았기 때문에 하나 질문을 드리면은요, 중국이 그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이 과정에서 매우 강조하잖아요. 초급 사회주의라고 얘기하고 생산력 향상에 매우 집중을 하는데, 이 공동체 정신이 있잖아요. 사상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시장도 활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빈부격차도 일부 있었고 선불원도 있어서 뭐 앞서가는 데 있고 앞선 지역에 있어서 나중에 그 혜택이 다 퍼지게 하고 지금은 조화사회를 부르짖고 뭐 최저임금도 더 올리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까지의 과정 속에서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 사상 문화가 상당히 퍼지지 않았나.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심지어는 문화대혁명 시기에 그런 급진적인 계급투쟁이 없었으면 오늘날 이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었겠나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점에 좀 취약한 거 아니냐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냐면은 중국이 생산력 발전을 제1의 과제로 두고 있지만은 절대 그것만 강조하지 않거든요. 이미 등소병 시대부터 3대 건설을 얘기했습니다. 뭐냐면은 경제 건설, 정치 건설, 그 다음에 뭡니까? 문화 건설입니다. 문화 건설. 그리고 이제 장점인 후진타워 가면서 이제 2개가 더 추가가 됐죠. 뭐냐면 이제 사회 건설, 그 다음에 환경 건설이죠. 그래서 지금은 5대 건설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조화가 다 맞아야지 어느 한 나라도 이게 다른 데에 대해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은 사회주의 건설이 안 된다. 마치 물통이 있잖아요. 물통에 보면은 이제 제일 낮은 부분으로 물이 다 새버리듯이
만약에 문화건설에서 다른 데는 다 4개는 잘 됐는데 문화건설에 차질이 났다. 그래서 이념이라든가 이데올로기에서 빵꾸가 생겼다. 이러면 그 사회주의 건설에서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당대회 보고서 있잖아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당대회 보고서 굉장히 1만 자 이상 긴데 거기 보면 반드시 이 5가지 건설에 그동안의 성과가 나옵니다. 근데 한국 언론에서 주로 이제 소개되는 것은 경제 문제만 소개되기 때문에 특히 문화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과 관련된 사회주의 문화, 공산주의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리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중국은 주류 문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류 문화. 주류 문화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사회주의 문화, 공산주의 문화고 그거 이제 TV 보시면은요 혁명 사극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요즘 영화 보면은 영화도 주류 문화의 주 선율이라고 그러죠. 주 선율에 기초한 그런 영화가 굉장히 히트치고 있는데 그건 상당히 어떤 이제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에서 사람들이 돈을 내고 영화관에 가는데 누가 이제 동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중들이 그런 이제 주선율적인 영화도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재미도 있고, 막 그냥 스펙터클하고 이런 속에서도 뭔가 이제 애국심이라든가 사회주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저는 이제 중국 TV를 보면서 그런 것들에 상당히 많이 접해요. 근데 여기 한국에서는 소개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예, 점에서 일단 이제 그 5가지 건설이 항상 강조됐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북과 중국과 베트남이 이제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 역사적 환경도 다르고 정세도 달라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현재 어쨌든 북은 과학 기술을 매우 강조하고 생산의 향상을 자력경쟁에 입각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도 사상 문화를 엄청 강조한단 말이죠. 그러고 한 가정을 비유하면서 이제 공동체 정신을 굉장히 강조하는 데 비해서 베트남이나 이제 중국은 북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이 김정호 박사가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시진핑하고의 정적이었던 중경의 그 당석이 오실라요. 오실라이 같은 경우가 이 대련으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모범을 세웠고 오히려 모범을 확 우리가 배우러 갈 정도로 우리 김세균 교수 같은 분은 오실라이 중경을 방문해서 사회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연구해야 되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는 완전히 이상하게 말려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기초 단위에 있어서 대의원을 뽑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간접선거를 해도 이게 잘 유지되려면은 지도자가 간부가 철저하게 인민에게 복무함 그래하고 깨끗하고 부정부패 안 하고 존경받고 헌신적이고 자기 희생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재 중공당이 어떠냐 이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시장 경제를 하면서 사실 이제 부정부패가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가 없습니다.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 장을 담글 때 구더기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저도 중국에 있으면서 상당히 그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처음에 입당할 때 그렇게 뛰어나고 혁명 정신에 가득 찼던 그런 젊은 공산당원들이 차츰차츰 부패화되어 가는가. 이 연속극으로도 많이 다뤄지거든요. 마치 가랑비가 젖듯이 이제 젖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한편에서는 그렇게 부정부패가 심화되고 발전하고 교묘해지면서 또 다른 한편은 당내의 반부패 투쟁도 그만큼 발전되고 연구가 심화되고 당 기율이 강화됐다. 그래서 시진핑 등장할 때 2012년이죠. 이때부터는 이게 이제 전면화됩니다. 이게 반부패 투쟁이.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잡았어요. 지금 그때 제시했던 뭐 8가지 이제 규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장정 때 그 본받았던 건데 보면은 굉장히 단순해요. 뭐
공정차를 이용하지 마라, 근무 시간에. 예. 또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과철되고 지금도 이제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 대중들의 인민 대중들의 이제 가장 시진핑 정수 지도부에 점수를 많이 주고 있는 그 부분의 하나가 바로 이제 부정부패를 잡았다. 요게 이제 사회 주요한 문제가 아니게 됐다. 이전에는 막 수위에 보면은 사회 주요한 문제 중에서 반드시 5위 안에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상당히 이제 뒤로 밀려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네. 또 질문이나 의견 있는 분 계십니까? 얼굴 좀 보여주시면서. 어, 그, 지금 누가 얘기하나? 최기석 선생이 얘기하시나요? 네, 제가 이걸 얘기하면 국가보안법에 적용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예. 네, 그, 북헌법에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하자면,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 같은 경우 이제 뭐, 지난 봉건 세기, 그러니까 봉건주의 세계에 있던 그 헌법도 어떤 세계, 이제 시대에 비하면 이제 인권적인 측면에서 많이 좋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계급주의나 그런 면에서는 전혀 구체적이지도 않고 이제 아예 규정조차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에 반해서 이제 북의 헌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일성 김정일주의라고 이제 명시해놨지만 앞에 처음에 이제 좀 누가 보면 이제 구구절절하게 이제 이렇게 서술을 해놨지만 분명히 이제 그 헌법 이제 조문에 각각 들어가면 이제 계급 노선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이제 입장하고 이제 규정을 해놨고 또 이제 그냥 구체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법행정적인 이제 기관들 있잖아요. 그걸 대한민국과 비교해 보자면 아까 전에도 그 살짝 비교가 된 걸 봤었는데 이제 검찰총장을 선출하는 이제 과정에서 비교해봐도 이제 이제 북의 이제 선출 방식이 좀 더 민주적이라고 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법원이나 이제 경찰총장이라든지 이제 법관을 선출하는 과정에서의 그 민주적 절차가 더 대한민국하고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쪽이 낫다 이 말이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러니까 최고인민회의에서 네, 선출을 하니까요. 네, 그리고 또 사법부를 선출을 하고 여기는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다 임명하잖아요. 네,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하긴 하죠. 법무부에서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하긴 하지만 북에 비하면 간접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네, 어쨌든 간 이제 그걸 경찰총장 뽑는 과정에서 보면 더 그게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거든요. 이제 북의 내각 이제 사회 안정성이 이제 우리나라 경찰청하고 이제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거의 사회 안정성의 상을 뽑는 과정이 이제 내가 뽑을 때 같이 뽑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최고인민회의를 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대한민국 경찰총장은 이제 아예 검찰총장 뽑는 것만보다 못하게 이제 경찰 그 국가위원회를 통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동의하는 사람만 이제 뽑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예,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요지를 이해하겠습니다. 자, 이제 쭉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고 정도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얼굴 보인 사람 위주로 해서 오늘 김장민 박사님 발제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이렇게 약간 논쟁적으로 되니까 더 재밌네요. 더 재밌고 우리 다 불안정하고 다 아직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토론 과정에서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도 중국도 우리 자주성에 입각해서 주변 나라를 올바르게 이제 봐야 되지만 미국하고 중국하고 비슷한 같은 저울에 이렇게 놓고 달아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잘 보고 했으면 좋겠고, 김장민 동지도 그런 시각은 충분히 갖고 계시는데 오늘 뭐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오버하는 용어들을 좀 써서 논쟁이 되고 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지금 발언 안 하신 분, 우리 김재명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고, 공정호 선생도, 우리 김진규 선생님도 얼굴 보여주시면서 한 말씀 해주시고요. 위승양 동지도 김재명 선생님부터 짧게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음소거 해주시고, 음소거. 음소거 안 되고 있어요. 김재명 선생님. 안 들려. 김재명 선생님, 안 들려요. 자, 공정호 선생님, 이제 예. 네. 예, 죄송합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오늘 발제하신 김장민 박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토론에 나서주신 다른 두 분, 여러분들 말씀도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하여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사회 보시느라고 우리 정 선생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저는 사회주의자입니다. 진정한 사회주의자. 예. 맨날 사회입니다, 사회. 예. 발제 좀 해야 되는데 이제. 네. 공정호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발제해 주신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반론 제기해 주신 선생님들 말씀도 이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 그래서 공부가 많이 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에 위정양, 유영기 선생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위정양. 강동노동인권센터 위정양입니다. 여러분들 토론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아주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유익한 시간들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참 좋겠고요. 제가 오늘 그 토론과 발표 내용들을 쭉 보면서 토론이 좀 더 유익하고 어떤 합의점이 빨리 나오고 그럴 수 있는 데 있어서 사회주의 경제와 그 다음에 자본주의 경제의 상호간의 비교 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상부구조인 토대를 상부구조를 좀 분석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더 유익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민 동지 고생하셨습니다. 네, 유영기 선생 한 말씀 하시고.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중국 헌법을 처음 보는 사람이어서요.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찾아보긴 했지만 찾아봐도 모르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뭐 초효사회 찾아봐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궁금했던 건 뭐 사회주의 초급 단계로 가는데 그 후엔 공산주의 가는데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그리고 뭘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 다음엔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 뜻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기 선생님은 우리 김종호 박사나 저하고 별도로 연락을 합시다. 그 방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싶으면은. 자, 그 다음에 아까 이건수 선생님 한 말씀 하셨고, 우리 김석정 선생님도 아까 한 말씀 하셨고, 여기 이분은 이름이 없네. 이분. 저 아이폰이라는. 나머지는 다 얼굴을 안 보여줘가지고 말을 시키기가 좀 그러네요. 오늘 37명, 38명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52명 참석 신청을 해놓고 결석자가 많네요. 10월 1일 날 자본주의, 사회주의 경제 부분, 경제적 토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논의할 때 오늘 좀 부족한 것을 보충하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장인 박사
한 말씀 하시고 정도를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저는 약간 논쟁적인 접근으로 좀 한 거고요. 그래서 내일은 경제인데 사실은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예, 그렇죠. 다음 주 경제인데 경제는 사실 훨씬 양이 많고 훨씬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 미리 읽어오지 않으면은 되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미리 봐주시면 좋고, 경제도 좀 비판적 시각으로 이렇게 해서 좀 토론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하나 좀 주문을 하나 해드려도 될까요? 김장민 네, 네. 선생님께. 중국을 주제로 하시는데 북한을 좀 한 3분의 1이나 2분의 1 정도 좀 가능하면 조금 비중을 조금 높여주시면 어떨까? 뭐 그런 네, 의견이 네, 있습니다. 네, 네. 북한도 좀 많이 합시다. 신성배 동지한테 과제를 좀 드릴게. 그 부분을 김장민 동지도 하지만 좀 보완해 주시고요. 자, 이제 시간이 10시가 넘었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자본주의, 사회주의, 정치 비교인데요. 그 비교를 첨예하게 하려면은 윤석열과 시진핑을 비교하면 됩니다. 윤석열이 어떻게 살아왔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이 자본주의 정치 방식과 시진핑의 시진핑 아버지가 시중신이라고 6.25 때 중국의 부총리를 했어요. 물자 지원을 총사령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혁 기간에 주자파로 몰렸어요. 숙청을 당했습니다. 그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고통스러운 젊은 시절을 사서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해서 모범을 세웠습니다. 여러 부분에. 그래서 최고 이제 올라갔는데 이게 사회주의고, 저렇게 갑자기 티 나와가지고 저렇게 하려고 하는 게 자본주의 정치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갑자기 또 사회주의 정치로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단계를 밟아서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깊은 사색과 공부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여기 손미화, 전미옥, 홍진희, 김태우, 다 이제 울산의 강봉유 동지까지 이동훈 희망연대 노조, 최영수 동지 이렇게 쭉 오셨는데, 다음번에는 얼굴을 좀 보여주가면서 하도록 합시다. 자, 안녕히 주무십시오. 고생했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